예, 안녕하세요. 중국은 권력 투쟁이 교착 상태고요. 한국은 리짜이밍 집단의 국가 납치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한화가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대기업이 트럼프 진영 고위 인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상 최대의 전승절 무력 시위였죠. 거기서 이제 뭐가 드러났냐? 권력 투쟁의 교착 상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뭐 이게 꼭 왕양은 아니더라도 이제 시진핑,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자 겸 태자당 강성의 대표자인 장유샤, 그리고 그 공산청년단, 단파, 후진타오, 원자바오 계열. 이 중에서 이제 시진핑, 장유샤, 공천단파 중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긴장, 대립, 봉합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할 때 시진핑 곧 물러납니다, 망합니다, 뭐 이런 톤으로는 전하지를 못했었죠.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사파 사색이다. 시진핑 파벌을 가운데 두고 다 반대를 하는데 태자당 인민해방군 파벌, 또 태자당 중에 이제 일부는 또 시진핑한테 가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른자위 영향력이 진짜 있는 데들은 이쪽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또 장점인 잔당,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쪽에 이제 개혁파,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심지어 이제 얘기가 은근히 도는 그런 세 개의 그 집단이 이제 그 시진핑에 대해서 대항하고 견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이 전부 색깔이 달라요. 대안이 마뜩치 않죠. 아마 제 생각엔 1989년 천안문 시위가 마지막 기회였던 듯 싶습니다. 그해 천안문에서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를 학살하고 공산당 서기자형이었던 자오지양을 가택연금시켜서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가택연금시킨 것. 지금은 이제 루신이 말한 바와 같은 무쇠로 만든 밀폐방. 루신이 이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죠. 루신은 저는 그러니까 중국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건 맞는데 과연 그 사람이 중국 공산혁명 동조자였냐, 공산혁명에 성공하기 전에 죽었어요, 혹은 공산주의자였냐, 저는 그건 좀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신의 그 소설을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이죠. 루신이 수필에서 그런 얘기를 쓰죠. 우리 중국을 보고 있으면은 무쇠로 만들어진 밀폐된 방 안에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데 당신들 죽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 뭐 방을 깰 방법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산소 부족 현상에 의해서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말하자면 그런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게 참 황당한 사진이죠.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푸틴 우정은이죠. 예. 그럼 푸틴은 누구냐? 전쟁 범죄자 아닙니까? 마피아 연쇄살인 두목 아닙니까? 다른 한 명은 누구냐? 최악의 반인류 범죄 집단 두목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번 전승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2명의 귀빈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수준과 중국의 방향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가 딸랑 중장이 지휘했다는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누가 지휘했냐? 중부전구 공군의 사령관 한승얀 중장이 지휘했습니다. 통상 대장이 지휘합니다. 중부전구 사령관 대장은 총사령관이죠. 왕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머와 의심이 돌고 있냐? 왕창도 숙청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예, 이런 루머와 의심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시진핑이 임명했던 고위장성 14명이 줄줄이 숙청 제거됐거든요.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 빼고라도 사실상 이제 가장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인데, 하나는 이제 마오화 인민해방군 정치공작 책임자.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거됐죠. 그다음 허웨이동은 지금 얼굴 안 보이고 있는데 인민해방군 타이완 침공 준비 책임자죠. 예, 그리고 부주석일 거예요. 군사위 부주석. 수칠량 전 군사위 부주석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의 핵심 병풍입니다. 그 다음에 종샤오준 중앙군사위 판공처부장, 그러니까 총무처부장이죠. 살림 다 사는 사람이에요. 실세죠. 여기도 지금 제거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줄줄이 제거된 14명 중에 이제 가장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4명인데
그래서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건 맞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근데 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상실할 거냐 혹은 당석에서 쫓겨날 거냐 국가주석에서 쫓겨날 거냐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군부 권력이 약화된 것과 당서기장에서 쫓겨나거나 국가주석에서 쫓겨나서 사실상의 중국 정치가 일대 혼란, 일대 격변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전혀 다른 두 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앞서 얘기했던 이게 지금 사파 사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교착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평론들이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그 망명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평론들이. 먼저 세네탈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처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진핑 티베트 방문이 좀 특이해요. 이게 지난 8월에 방문을 했죠. 이게 이제 중국이 티벳을 병탄한 지 60주년입니다. 아시다시피 1949년 중국 공산혁명이 이제 그 중국을 장악했을 때는 티벳은 독립국가였습니다. 굉장히 부패한 그러니까 그 라마승들이 지배하는 신정일치 체제예요. 거기 뭐 헛소리 잘못하거나 혹은 헛소리라고 치부되는 좀 이렇게 빼딱한 소리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열악한 감옥에서 10년씩 살고 그래요. 무지하게 잔인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침공했을 때 힘도 못 써보고 사실은 그냥 적화돼 버린 거예요. 병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달라이라마 무슨 뭐 이런 내세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네거티브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정의로웠다면 그때 왜 그 이전에는 왜 그런 흉악한 신정일치였냐.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에 우화단의 난이 났을 때 그 라마승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운남 사천 지역에 라마승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 학살하고 선교사 때려 죽이고 선교사 아이 때려 죽이고 마누라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흉악합니다, 아주. 예, 흉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잡혀 먹힌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망한다면 리짜이밍 집단이 한국을 납치하는 것을 국민이 방관하고 리짜이밍 집단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주 극에 달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망하진 않는다. 망가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티벳이 그런 내적인 그런 약점, 문제점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병탄당하지 않죠. 이때 이제 8월에 그 시진핑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 흉악한 소문이 있었는데 티벳을 의기양양하게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밀착 마크를 하면서 시진핑을 견제했냐? 기율검사위 비서,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비서 대장 장승민이 마크했습니다. 이걸 마크하라고 조건을 걸었던 것이 장유사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있습니다. 이제 한편 장유사는 이번 전승절 무력 시위에서 전 정치국 원로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건 최고의 예우입니다. 전 정치국 원로들이라 그러면 이건 중국에서 이제 거의 반신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중국에 말하자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원탁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끼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장유샤가. 예. 한편 이제 이거랑 좀 관계가 되는데 전 백악관 안보수석 보좌관이 있죠. 트럼프 2기 초기에 제가 소개를 했었죠. 알렉스 왕이라고. 이 알렉스 왕은 입장이 특이합니다. 포린 어페어스인가에 그 기고한 글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반중 신냉전이 중국에 대해 어떤 최종 그림을 가져야 하나, 중국의 분할을 목표해야 되나 최종적으로, 또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목표해야 하나 최종적으로 이런 이슈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이 죽고 사는 것은 그들 비즈니스일 뿐이다. 굉장히 냉정하고 사실 살떨리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그 국가안보보좌관 처음에 임명된 월츠가 데리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월츠가 루비오로 바뀌면서 그만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요번에 이제 한화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화가 뭐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칼라가 명확한 반중 신냉전 브레인이라고 이 사람이. 좀 색깔이 특이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영입되는 그런 정치 브로커 혹은 좋은 의미에서 거기는 정치 브로커, 정치 라비스트라는 게 거기는 합법이니까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거대한 정치 문화의 대변화, 트럼프 혁명이 진행 중이에요. 아마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개기면은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 깨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재선이 되잖아요. 다음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화당에서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재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 2기,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이런 분위기로 12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미국 정치 문화 바뀌는 거예요. 또 미국의 포지셔닝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부부까지 해서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박해해갖고 거의 짐승 취급하듯이 가둬서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미동맹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그러니 뭐 이 기회가 그냥 막 증발하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혁명의 레시피는 결국은 애국주의, 공화주의하고 도덕적 보수주의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대중 캠페인의 이름이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 One Nation Under the God입니다. 이 멋있는 구절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 우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좌빨들, 뭐 전교조 계열 교사들이었는데 그거는 국가주의고 파시즘에 이르는 길이고 어쩌고 저쩌고 반대합니다 이랬는데, 미국이야말로 이거 제일 먼저 했어요. 미국이 이거 1954년인가 도입했어요. 그 아이젠하워 때.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오는 구절 보시죠. 나는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 그 공화국이란 하나님 아래 하나 된 국가이며 그 국가에 대한 충성, 그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고요.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멋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 중에 이제 단어 뭉치가 One Nation Under the God,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인데, 그걸 캠페인 이름으로 정해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요. 기도 운동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국주의, 애국적 공화주의, 그리고 도덕적 보수주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 혁명은 그냥 트럼프 2기 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물꼬가 트여서 가면서 미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뭐 리짜이밍이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패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울퍽질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 텐데, 이때 이제 우리 기업과 최상층이 앞으로 이런 변화가 계속 12년 이어지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중국에 가서 줄 설까요? 최상층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공화주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과 동질화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지금은 박쥐근성, 안미경중근성, 조선일보 근성, 조중동 근성, 조선일보의 김대중 선생께서 퍼뜨린 노선, 이런 것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돼 있어서 지금은 어리버리하지만 여기 한국인들이 개코거든요. 머리가 개념적으로 명징하진 않은데 코가 개코예요. 그리고 코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 그랬냐. 나의 천재성은 콧구멍에 있다. My genius is in my nostril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개코예요. 바람의 흐름, 냄새 이거 잘 맞습니다. 머리가 명징해서 개념적으로 해서 그걸 근사한 단어로, 현학적인 단어로 엮어내려고 지랄 발버둥 치는 백모 같은 인간도 가끔씩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인간은 좀 한국인의 일반적인 기질과는 안 맞고 그냥 툭 하고 퍽 찌르는 그런 냄새 맡고, 그럼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다고 기업하는 사람들 또 최상층 지식인들이 그럼 미국에 줄 서는 거예요.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명징하게 정리돼서 가는 그 이상으로 본능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본능과 감각이 철학과 개념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 예가 이번에 한화에 알렉스 웡이 합류한 게 그 예죠. 한화가 알렉스 웡을 합류시킨 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한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얄미운 SK 최 회장까지 혹은 삼성 혹은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서들까지 다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이 같은 인사를 영입해서 이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간다면 비즈니스를 앞세워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또 기업의 오너나 기업 최고 경영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건 미국의 메인스트림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리짜이밍 1 지금에 이어서 리짜이밍 2가 등장하고 리짜이밍 3가 등장하고 더블당 1에 이어서 더블당 2, 더블당 3가 등장하더라도 믿고 기댈 데가 있는 호신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한화가 알렉스 왕을 영입했듯이 이건 일반적인 라비스트 영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이런 지금 트럼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의 애국 보수주의, 애국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를 결합시킨 혁명이 그 최일선에 서 있는 담론가들이거든요. 전략가들이, 전략 브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영입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왜냐? 한편으로는 뭐 돌 하나에 새 2마리, 꽁 2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미국 메인스트림에 접근하기가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철딱선이 없는 종중 좌빨들이 칼 뽑고 죽이겠다고 덤빌 때 야 우리 형님 뒤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백모 같은 입장,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입장이 드디어 한국의 신제도권, 더블 신제도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제도권은 안미경중, 조중동, 조선일보 김대중, 박쥐들입니다. 한국의 신흥 제도권은 종중, 종북, 친중, 친북 간첩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순진하게 살다가 순진하게 살고 있는 열혈 유배자들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당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촉발시키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럼 리짜이밍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산무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중국으로 시작했죠. 중국 저거 꼼지락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리짜이밍 집단도 저 꼼지락달싹 못해요. 왜 못하냐? 세계가 없어. 우선 첫째는 뇌수가 없어요. 우동사리가 이거 썩은 우동사리야. 그래서 개념이 없고 식견이 없는 거예요. 무개념에 무식해. 거기다 무심장이에요. 심퍼시, 공감 능력, 도덕 감정이 약해요. 뭐냐? 이게 사이코패스지. 사람 정말 죽이는 일 해놓고서 그게 왜 문제야? 그걸 감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장소 변경 면허 허락을 안 해. 아이고 뭐 일반 죄수 같이 하면 되지. 그 뭐 문제 될 거 있어? 가서 그 취소 가서 일반 죄수는 있어 보라고. 그러면 살인범 빨간 딱지, 보라색 항정신 마약 여기랑 같이 줄줄이 줄 서가지고 가서 그 면허실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호출로 오면은 그 조그만 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니 그러면 경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국격은 어떻게 되냐고.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고민하는 놈이 없는 거야. 그 일을 그런 악랄한 꾀를 낸 놈들만 몇 명 있는 거고. 이게 사이코패스죠. 집단 사이코패스죠. 일종의. 그 다음에 무용기죠. 그럼 용기라도 있냐? 용기도 없어. 배에 기름이 끼어있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제도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들이 신흥 제도권이에요. 우리는 제도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된 자들입니다. 예. 추미애 사례를 보자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을 성토했잖아. 그건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공격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할 소리야? 중국도 저런 소리는 안 해 잘. 조현 보세요.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 걸어서 가자 상황이 정말 우려스러워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착을 위한 신도시 건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 휴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절대적 일방적 지배 권력의 강화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EU가 이스라엘과 그 1대1 관계를 끊겠다라고 보이콧하겠다고 나온 건 뭐냐면 뭐 좋게 봐주면
유럽 안에 있는 무슬림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표를 얻으려고 유럽들이 전부 다 의원 내각제 짝퉁, 즉 이원집 정부제예요. 유럽이 대통령이라는 건 전부 다 이원집 정부제 대통령입니다. 폴란드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이원집 정부제예요. 거기가 대통령 중심제가 유럽에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에 대해 굉장히 취약해요. 정치 리더십이.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밀린다고. 유럽에 이제 그 현상에서 나왔다고도 보고 다른 측면에서는 야 이렇게 가면 중동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미국의 절대적 압도적 지배력 아래 들어가. 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개털이다. 야, 우리 그거 반대.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어떤 신모 원료가 있다면 괜찮아. 그것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 외교부 장관이란 사람이. 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무개념이라니까. 무식한 거예요. 문해수야. 그럼 그 아래 차관급은 어떠냐?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차관급만 가도 복지부동할 거라고. 내가 뭐하러 나서서 입 바른 소리 하냐. 위에서 무식하고 무개념적인 것만 가니까 얘기가. 쟤들은 어공이고 나는 늘공인데 내가 뭐하러 입 바른 소리 하냐. 복지부동하죠 당연히. 지금 그 상태라고 전 들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국장 차관급에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대.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과 얘기가 야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토로한다고. 네. 자 이런 산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체제는 그 체제의 문제 때문에 꼼지락달싹 못하는 거고 리짜이밍 집단은 이 산무 증상 때문에 그 집단이 사실은 이미 운명이 세팅된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러면 뭐 공짜로 다 잘 되냐? 아닙니다. 결국 저항 의지와 저항 역량에 의해 결정이 되죠. 네팔 친중 정권 붕괴했죠. 사실상 지금 군정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가 시위대 대표와 협상을 시도 중입니다. 국회의사당과 이런 게 다 불타고 뭐 총리도 사임하고 뭐 좀 헛소리했던 장관 그 이상한 행보했던 장관 시위대에 두들겨 맞고 촉발은 뭐냐면 MZ 세대예요. MZ 세대가 이게 반발을 했어요. 청년층이 친중 경찰국가 정권이 여기가 친중이거든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검열 단속하는 것에 대한 청년층의 격렬한 반발에서 시작해서 한 2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19명인가 숨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저항의지, 저항 역량에 의해서 결판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루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즉 서서히 친중 경찰국가 혹은 서서히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전락해가는 그 코스를 갈 거냐 아니면 저항을 통해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저항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저항 역량을 가다듬을 수 있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